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학대학의 김은영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으로 연수교육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전송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할 주제는 MASLD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또는 지방간 염증, 뭐 다양한 용어들로 사용이 되는 또는 불리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MASLD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가 2025년, 사실은 작년이죠. 2024년에 글로벌한 간학회에서 대사 이상 지방 간질환이라는 이 MASLD란 용어로 통일이 돼서 관련된 그 약물들의 허가 또는 사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관련된 약물요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드린 것처럼 중앙대학학대학에서 임상약학, 임상약물치료학, 근거 기반의 연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제약바이오헬스 산업학과를 겸하고 있고요. 규제약, 최근에 이제 키텀 중에 하나가 규제약학이죠. 그래서 규제과학과 관련된 그 인재들을 대학원에서 양성하고 있는 규제학과과 규제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와 혹시 이제 QR 코드가 있으시면 QR을 찍으시면 약품 페이지에 저에 대한 설명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로 봐주시고요.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에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상약학 전공을 했고 미국에서 팜디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임상약사로의 경험들도 있고 현재는 다양한 영역에서 임상, 규제, 그다음에 제약과 관련된 다양한 어, 업무 또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하면서 어, 미래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해 나갈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프랙티스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나면 저의 영상 슬라이드는 제가 닫고 여러분들과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의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강의 순서는 간단한 질환에 대한 정의, 용어를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진단, 예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 뒤에 치료와 그다음에 환자의 생활요법, 그다음에 다른 약물과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것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환자들과의 환자의 상담을 해줄 때 환자의 질환을 이해를 하고 환자의 질환에 합당한 어떤 약물이라든지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도 추천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적합한 질환을 또는 환자의 질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환의 그 명칭은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입니다. 지방간이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일반적인 용어가 될 수 있겠지만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는 정의는 2024년 최종 확정이 된 용어입니다. 국내 유병률은 한 20에서 30%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글로벌한 어떤 그런 질환의 유병률 같은 것들을 프레블런스라고도 하는데 살펴보면 지금 이제, 어, 이 유병률이 높은 지역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텝이 조금 더 낮아지는 그 각 나라들별로 이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은 말 그대로 대사 이상, 최소 하나 이상의 대사 이상이 동반된 지방간 질환을 이야기하게 되겠고, 이러한 대사 이상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콜레스테롤 또는 여러 가지 대사 당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사 이상에 대한 위험 인자를 존재하면서 간 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지방간 환자 중에는 알코올
를 많이 이제 섭취하는 환자들과 관련된 지방간이 많지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알코올과의 관련성이 적은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대사 이상 지방 간 질환이란 용어가 2024년에 확립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이제 다양한 용어들로 이 대사 이상 지방 간 질환을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패티 리버라고 하면 이제 간의 지방의 함량이 이제 많아지는 포션이 많아지는 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리버에 이러한 그 지방층들이 존재하는 것들, 그게 일정 이제 퍼센트 이상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이제 단순하게 불렀었었고, 이후에 이거에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은 그런 패티리버가 이제 알코올 소비가 많이 되는 또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시는 환자들에서 많이 발견이 됐는데 환자들 중에서는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지만 이 지방간이 있는 환자들을 내쉬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쉬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내쉬라는 것은 non-alcoholic steatohepatitis입니다. 용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게 헤파타이티스는 아시는 것처럼 간에 이티스 뒤에 전미사가 붙게 되면 염증이죠. 그래서 헤파타이티스는 간에 염증이 있는 거고 스테아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티라는 것에 그 의학 용어에서 접두어로 쓰여서 스테아토 하면 이게 이제 지방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가 지방 간염이 되겠죠. 근데 이거의 원인이 이제 알코올 소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내쉬라고 불려졌고 이러한 것들을 또 MAFL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했었고 MAFLD, Metabolic Dysfunction Associated Fatty Liver Disease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러한 것들의 용어를 이제 MASLD라고 해서 2023년, 거의 2024년에 이런 명확한 이제 용어들이 최종 확정이 됐고 우리나라 말로는 대사 이상 지방 간 질환이라는 용어로 이제 최종 명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대사 이상 지방 간 질환이라는 용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용어가 굉장히 이제 사실 많이 바뀌기도 하고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간이라고 하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원인은 뭐 이게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는 환자들에 있어서 지방간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하는 경우에도 이제 지방간 같은 것들이 이제 생성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간 세포에 지방이 이제 축적되는 상태 이게 통상적으로 한 5% 이상 간에 축적된 상태들을 지방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전의 용어들이 MAFLD 또는 NASH라고 불렸었다면 NAFLD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Fatty Liver Disease인데 non-알코올릭에 기인한 지방 간염인데 fatty라는 용어 대신에 스테아토라는 걸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그래서 앞 글자를 따라서 N AS H라고 해서 내쉬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하지 않지만 조직학적으로 지방간, 그다음에 일부는 이러한 지방간이 이제 블루닝 세포가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과 관련됐고 일부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 지방 간염의 일부 섬유가 동반된 경우를 우리가 비알코올 지방 간염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불리던 용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메타볼릭,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진 사람들이 봤더니 대사 이상에 의한 것이더라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 하고 검사상 간내 지방 축적 소견이 있으면서 하나 이상의 대사 이상이 동반된 질환을 이제 MASLD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메쉬라고 불리던 용어는 이제 공통적으로 메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디스펑션 어소시에이티드 대사가 문제가 생기는 메타볼릭 디스펑션과 관련된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라고 해서 메쉬라고 이제 공식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용어들이 혼재돼서 내시 NAFLD라고 쓰인다면 이제 MASLD, 메쉬, MASH라는 용어로 불린다는 것을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어에 대해서 되게 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이 MASLD의 가장 큰 원인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가에 대한 기전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음식을 먹게 되면 쓰는 만큼 이제 소모하고 남은 것들은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먹은 만큼 다 소비를 하면 그게 축적이 되지 않겠지만 이게 만일 우리가 운동하는 것, 소모하는 것보다 섭취하는 양이 많게 되면 포지티브 에너지 밸런스 상태가 되겠고 이러한 포지티브 에너지 밸런스 상태가 지속이 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쓰고 남은 에너지들은 간에 이제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오비산 상태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 다양한 프로세스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방이 축적되는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인슐린 리지스턴스를 기본적인 백본으로 해서 다양한 메타볼릭 증후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여러 보건소에서 이제 검진을 하기도 하고 대사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그 대사증후군의 가장 펀더멘털한 중요한 기전은 인슐린 리지스턴스입니다. 이런 인슐린 리지스턴트 하에 이형 당뇨라든지 또는 고혈압, 그다음에 이제 지방간 같은 것들도 콜레스테롤의 상승, 특히 TG 같은 것들 레벨이 이제 증가하는 양상으로 대사 이상의 이제 위험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대사 이상, 그래서 MASLD 진단 분류를 할 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어, 헤파틱 스테아토시스. 이게 간에 이제 지방이 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고, 리브, 히톨로지 또는 이미지 스터디. 우리가, 어, 조직 검사를 하거나 간 영상 검사를 했을 때 지방에 이러한 스테아토시스. 이제는 이제 스테아토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텐데, 지방 상태가 있고, 이게, 어, 이러한 상태명 우리가 부르는 말이 헤파 스테아토틱 리브 디지즈, 즉 지방간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지방간 질환 상태에서 이제 이게 대사성, 즉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가 하나 이상이 있는가라는 이제 분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그런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가 있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알코올 소비가 이제 적다면 지금 보시는 MASLD에서 이제 메시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대사 이상 증후군이 이제 있거나 없을 수도 있는데 만일에 환자가 지방간인데 대사 이상 증후군과 관련된 카디오메타볼 리스크 팩터는 없는데 봤더니 알코올 소비가 남자는 매일 30g 이상, 여자는 20g 이상이라면 이제 이 경우에 지방간은 과도한 알코올 섭취에 의한 지방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일 환자가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가 있고 알코올 소비량을 봤더니 알코올 소비량도 꽤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대사 이상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어, 이 환자가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인한 지방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환자가 대사성 이런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가 있으면서 알코올 소비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알코올을 섭취했기 때문에 중등도 알코올 섭취를 했던 그런 그 동시에 대사성 이상도 있는 그런 이제 지방 간 질환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MASLD이기는 하지만 알코올 섭취가 일부 있는 그런 환자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알코올 소비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런 환자에서 지방간인 환자를 우리가 통칭해서 대사 이상 지방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볼 환자들이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 대사 이상 지방간의 범주에는 조금 범주가 크게 되겠고 이 환자들 중에서 일부 인플라메이션과 조직학적으로 간의 염증과 그다음에 간세포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풍선화 현상, 블루닝 현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환자들을 우리가 메쉬라고 합니다. 대사 이상 지방 간염 환자로 이제 세부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가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이냐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환자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은 통상적으로 25 이상이 비만 환자라고 하는데 서양 기준은 30이죠. 그래서 한국 기준으로 이제 BMI가 23 이상이거나 지금 보는 이제 허리 둘레가 됩니다. 허리 둘레가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아시아인이라면 이런 기준에
우리는 일단 한국인 기준으로 볼 거니까 한국인 기준으로 BMI가 이 정도 되거나 허리 둘레가 이 정도 되면 이제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가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복혈당이 지금 공복혈당이 100을 넘는다든지 건강검진에서, 또는 이제 우리가 포도당을 먹고 2시간 이후에 측정을 했을 때 140을 넘어가거나, 우리가 헤모글로빈 A1C를 측정했을 때 5.7% 이상이거나 당뇨로 진단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또 하나의 리스크 팩터가 됩니다. 혈압도 또 하나의 리스크 팩터가 되겠고, 환자의 혈압이 우리가 아는 정상은 140에 90인데 여기에서는 130 또는 85를 넘어가는 경우, 또는 고혈압 진단을 받거나 고혈압약을 먹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과 관련해서는 TG 레벨이 높거나 또는 HDL이 낮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팩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들 중에 간에 지방이 있으면서, 그래서 지방 간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환자에게 이러한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가 하나 이상 있는 환자이면서 알코올 소비는 그닥 크지 않은 환자들이 이제 MASLD로 구분이 되게 되겠고, 이 환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조직학적으로 간세포가 염증과 그 다음에 이제 부풀어 오르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환자들과 상담해 주실 때 정확한 컨디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구분을 지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 슬라이드에는 한 컷 더 넣어놓은 게, 결국은 이러한 그 대사 이상이라는 게 결국은 당뇨,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이거나, 또는 이제 체중이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경우, 그 다음에 이상지질 혈증이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LDL이나 TG가 높은 경우도 해당되지만 HDL이 낮은 경우도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높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환자들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환자들 중에서, 그죠? 이런 환자들 중에서 지방 간 질환이 있는데 뭐죠? 우리가 음주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는, 음주는 거의 잘 안 해요. 안 하는 환자들인데 지방 간 질환이 있다. 그런 환자들 우리가 대사 이상 지방 간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주를 많이 하지 않는데 지방간이 있으면 MASL로 구분이 되겠고, 그 환자들 중에서 간세포 조직학적으로 떼서 봤을 때 염증이 있고, 그 염증이 있는 그 세포들이, 간세포들이 이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대사 이상 지방간염으로 구분이 된다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쪽에 다 지방간이긴 하지만 대사 이상 증상도 없고 술도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 환자들 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또는 이런 환자들 중에서 특별한 이제 원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약물에 의한 딜리라고 하는 Drug Induced Liver Disease, DILI, 딜리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약물에 의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인 그런 약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타목시펜 같은 약이 대표적인 이런 딜리, 드럭 인듀스 리브 인저리, 특히 이 중에서도 지방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MASL 환자에서는, 그죠? 섭취하지 않거나 미미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는데, 이제 이런 환자들, 이런 질환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또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환자 중에서 이제 지방간 소견을 받은 사람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제가 이제 지방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뭐가 문제여서 이러한 지방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약물까지 봐야 되냐라는 거죠. 이런 그 단순 지방간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건강검진을 해서 웬만한 남자 성인들, 특히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순 지방간 소견을 많이 이제 들었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이 단순 지방간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상간이 제일 좋긴 하지만, 이게 단순 지방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양호하고 이게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 지방간이 이제 지방간염으로 진행이 되면, 물론 이 지방간염 상태에서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이제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간이 이제 재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지방간염, MASH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거나 환자 대사 이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 지방간염 환자는 간경화나 간경화 이후에 간암으로 넘어가게 되는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 지방간염 환자들 중에서 간 섬유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 지방간염 환자 중에 일부는 간 섬유화가 이제 관찰되지 않지만 지방간염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하면 간 섬유화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겠고 이 섬유화 단계를 F0부터 F4까지 이제 구분을 지어서 F4 정도가 되면 이제 간경변 수준이 되겠고요. 간의 섬유화가 일어나면 정상적인 간의 기능들을 이제 소실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F1 정도가 F0나 F1 정도면 경증의 간 섬유화가 되겠지만 F2부터는 의미 있는 간 섬유화가 이제 진행이 되겠고 F2, F3부터는 매우 주의가 필요하겠고, F4 정도가 되면 이제 다시 지방간 쪽이나 정상간으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질환이 이행된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러한 중간 단계의 지방간염이 있기 때문에 이 메쉬, 특히 대사 이상에 의한 이 지방간염 환자들은 이 대사 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절하는 것이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에서 대사 이상이 있는 스타토 리버라고 했죠. 이게 메타볼릭 디스펑션 어소시에이티드 된 지방 간에서 염증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이 염증 상태가 이제 지속되게 되면 간 세포가 섬유화가 일어나고 이 간 섬유화가 많이 진행된 것이 이제 간 경화이고 이제 이때부터는 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소실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간암까지도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제 자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간 단계 또는 지방간염 단계에서 환자를 적절하게 이제 매니지먼트 하려고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약물들이 이제 연구가 됐었지만 이렇다 할 이제 치료제가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약제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특히 이 질환의 이제 치료에 있어서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게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 빠르게 이 질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간경화나 이쪽에 대한 이제 질환 강의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이 부분에 좀 앞단에 있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MASLD에서 아까 포지티브 에너지 밸런스 우리가 쓰는 것보다 섭취하는 양이 많으면서 과잉의 영양이 섭취되면서 결국은 지방들이 간에 쌓이게 되고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이제 인슐린 리지스턴트는 궁극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장애하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 그다음에 지방 산화 장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데미지를 일으키게 되겠고 이제 어떤 그 라디칼한 그런 산소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되게 되겠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로 인한 과다한 칼슘 과잉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그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간세포의 사멸에도 관여를 하게 되겠고 미토콘드리아 막 기능을 손실시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ROS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염증이 더 진행이 되기도 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의 궁극적인 프로세스에서는 결국은 염증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섬유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MASL를 방치했을 때에 여러 가지 손상 패스웨이에 의해서 간 염증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섬유화가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정상간에서 단순 대사 이상 지방간, 대사 이상 지방간염, 간경병까지 가는 일련의 이 프로세스를 조금 더 도식화해서 편하게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 결국은 이러한 지방 축적이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상 지질 혈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 고혈압들과 관련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간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섬유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간경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따라서 이 지방 간염 또는 지방 간 상태에서 적절하게 매니지먼트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MASLD의 예후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보면 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 증가할 뿐더러 여러 가지 간경병, 간세포, 암에 대한 발병 위험이 되겠고 간 이외에 이제 이게 MASLD가 있는 환자들은
간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부위에서도 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형 당뇨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리스크가 특히 증가하게 되겠고, 그래서 2형 당뇨와 관련된 당뇨 학회의 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에서는 이러한 간섬유, 간경변을 동반한 메쉬, 특히 DM 있는 환자에서의 이러한 그 메쉬를 적절하게 매니지먼트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 스페시픽 그 파퓰레이션 그룹으로 따로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고, 이 MASLD의 글로벌 트렌드는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 측면에 있어서는 MASLD 환자에 있어서 지방 간염하고 진행성 섬유화가 동반된 경우에는 사망률이나 간 관련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메쉬 대사 이상 지방 간염 단계에서의 적절한 매니지먼트는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봤던 질환은 MASLD의 기본적인 컨셉하고 특히 이 MASLD 중에서 이 간 조직적으로 간의 어, 염증 그리고 섬유화, 간염증하고 이제 블루닝, 간세포가 부풀어오는 상태의 지방 간염 환자들의 주로 포커싱을 해서 볼 거고 특히 이 중에서도 섬유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F2, F3 환자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것들이 최근에 개발된 약들이 되겠고 이 약들에 대해서 최신 약물요법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기본적인 그 매쉬, MASH의 그 승인된 약물은 현재까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라는 것은 제가 이 강의를 지금 녹화하는 2025년 12월에 거의 마지막이 되겠고,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내년 1월 정도가 될 텐데요. 그때 뭐 미국 FDA에서 갑자기 새로운 임상 결과가 나와서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약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두 가지 약물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에서는 이 미국에서 승인된 약들 두 가지가 아직은 승인은 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분이 아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세마글루타이드는 국내에 이제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 적응증, 즉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의 적응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약은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 승인이라는 게 약을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 1, 2, 3를 거쳐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나오는 승인된 약물이라고 하면 임상 3상을 거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정된 약들을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확정적 또는 뭐죠? 퍼머넌트하게 임상 3상을 완벽하게 마치고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일부 약들 중에서는 치료 시장에서 환자에게 적용할 만한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거나 그 약을 빠르게 승인해 주는 게 전반적으로 환자의 어떤 리스크 베네핏을 생각했을 때 더 베네핏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임상 이상을 끝난 단계에서 신속 승인이라는 것을 허가하게 됩니다. 이 두 약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 MASLD에 대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바뀌었었는데 이 MASH 또는 NASH, NASH라고 했던 그 단계에 즉 지방 간염이면서 섬유화가 있는 환자들에게 이렇다 할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우리가 보게 될 레즈메티롬이란 약과 이 세마글루타이드 두 약제는 임상 이상이 끝난 단계에서 봤더니 이 약들이 매쉬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간 지표자들로 충분히 이제 설득이 있었죠. 그래서 이 레즈메티롬이란 약과 세마글루타이드는 페이스 2가 끝난 상태, 즉 페이스 3를 마감 짓지 않은 단계에 시장에 나가도록 허가를 해준 신속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속 승인을 받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레즈메트륨이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52주 차에 중간 분석, 인트림 어널리시스라는 것을 할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후에 또 54개월 동안 이제 52주 차면 우리가 아는 1년이죠. 그죠? 1년
중간 분석을 하였고, 그다음에 원래는 연구 자체는 54개월까지 보겠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지방 간염이 있는 환자가 간경변에서 간암까지 가는 그 기관들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꽤 긴 기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레즈메티롬 연구 자체는 54개월로 플랜이 되어 있었지만 1년이 된 시점에서 이제 중간 분석을 했더니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약을 어, 메쉬 환자에게 빠르게 적용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2주차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 승인을 하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약은 물론 54주가 4개월까지 계속해서 임상을 진행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페이스 2를 끝나거나 임상 이상을 끝나고 시장에서 시판이 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에는 2024년 3월에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시판이 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에 마찬가지로 원래 계획은 240주를 계획을 해서 임상을 진행해가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적응증은 둘 다 성인이면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왜냐하면 이 레즈메트름이 임상을 시작할 때는 그때는 용어 자체가 NASH였고 이 세마글루타이드 임상이 진행될 때는 이제 MASH로 용어가 최종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똑같은 질환인데 적응증이 두 개가 이제 다르죠. 지금 보면 성인의 중등도 이상의 중등도라는 것을 아까 저희 섬유화에서 같이 살펴봤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기 보면 섬유화 정도가 의미 있는 간 섬유화가 F2, F3입니다. F4가 되면 이미 간 경화가 되는 거고 F1까지는 아직 경증이지만 F2, F3면 이제 굉장히 잘 조절을 해야 되는 의미 있는 간 섬유화가 F2, F3인데 이 레즈메티롬은 이러한 중등도 이상, 즉 섬유화 2기, 3기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 중에 이제 내쉬 또는 메쉬에 대해서 동일하다고 했죠. 이게 내쉬가 최근에 이제 메쉬로 최종 확정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제가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세요. 이전 용어가 내쉬, 비알코올 지방간염이었고 이제는 메쉬로 최종 확정이 됐고 큰 그림으로는 지방간이라는 단순하게 간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과다 축적으로 인한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 중에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는 큰 그림이 있고 이 용어도 이제는 MASLG로 바뀌었고 이 중에서 환자가 조직학적으로 뜯어서 봤더니 간세포 봤더니 염증이 있고 간세포가 블루닝 부풀어 있어. 그런 경우 환자들을 우리가 내쉬라고 했었는데 이 용어도 이제는 메쉬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내쉬일 때 임상을 했던 그 레즈메티론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도 2024년에 받을 때 간섬유증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받았고 세마글루타이드는 올해 허가를 받으면서 용어가 메쉬, MASH로 통일된 이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인의 중증도 이상 간섬유증이 있는 대사 이상 지방 간염 메쉬로 제 정증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제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둘 다 중등도 이상의 간섬유증이 있는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을 했었고 두 약제 모두 원래는 길게 간경화로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보고자 했던 54개월 또는 240주의 임상 연구였지만 둘 다 인트림 어널리시스 중간에 한번 리스크 베네핏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레즈메트름은 52주 차에 세마글루타이드는 72주 차에 계획이 됐었는데 이때 중간 분석 결과들이 메쉬 환자에게 베네핏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임상이 끝난 시점에서 이 52주차가 끝난 시점에서 72주차가 끝난 시점에서 임상 허가를 해서 현재 미국에선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물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조금 어찌 보면 프로엠티브 선제적으로 쳐다보겠죠. 아마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부분은 국내에서 허가가 되고 있어서 제약사가 이 지방 간염과 관련된 적응증에 대해서 시각적 프로세스를 거쳐가면 빠르게 이제 승인, 추가적인 적응증 같은 것들을 이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 레즈메트린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즈메티롬이라는 약부터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즈메티롬이라는 약은
기본적인 기전을 보시면 이 THR이라는 게 타이로이드 호르몬, 우리가 아는 갑상선 호르몬 리셉터,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베타에 대해서 이제 이 작용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사이로이드 호르몬 리셉터 베타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나 지방산 베타 산화가 감소하면서 이제 이게 간내 지질을 이제 축적하게 되면서 이 지질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면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습류화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즈메티lum이라는 약 자체는 이러한 그 지방 간의 섬유화가 이제 지질이 축적되고 섬유화가 증가되는 이 타이로이드 호르몬 리셉터 베타의 기능에 대해서 어고니스트 작용을 합니다. 즉 타이로이드 베타 쪽에 찾아가서 리셉터에 찾아가서 활성을 시키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대사 이상과 관련된 간 기능을 개선하기도 하고 혈중 지질을 감소시키고 지방 간들을 해소하는 효과들을 통해서 이러한 메쉬를 치료하는 그런 약제로 이제 개발이 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즈메트륨의 기전이 뭐냐라고 하면 간 세포 안에 있는 이 타이로이드 호르몬 리셉터 베타의 효능이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MASLD 환자나 메쉬 환자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 레즈메트륨이 이 타이로이드 호르몬 리셉터를 어고니스트로 작용하면서 이 타이로이드 리셉터 베타가 활성화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 지방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지질 대사를 개선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이 레즈메트륨이 이제 작용하는 약입니다. 이 레즈메트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 160mg처럼 경구 제제로 개발되어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고 가장 일반적인 그 양리작용이라는 것은 간에서의 지방 합성을 감소하면서 콜레스테롤, LDL, 아포비, 중성지방을 감소하고 염증,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섬유화를 억제하면서 이 간에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독성을 일으키는 것들을 완화하는 기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약물로 세계 최초로 메쉬의 정증이 개발된 약제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회사들이 이 메쉬 또는 내쉬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레즈메트륨은 이제 세계 최초로 그러한 좋은 기능을 보여줬던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즈메티륨은 어, 이 브랜드 네임 자체가 레즈디프라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이제 허가가 됐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미국에는 시판이 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쉬,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섬유화 단계가 F2, F3 단계에 있는 그런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이지만 이 약제는 반드시 식이와 운동요법과 함께 사용하도록 합니다. 특히 메쉬나 지방 간염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식이 운동요법이 이제 권고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과 함께 이제 병행하도록 하고 체중을 기준으로 약물을 복용합니다. 100kg 미만이라면 하루에 80mg 한 번 복용하는 거고 100을 넘어가면 100mg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 메스꺼움, 그다음에 이제 체위성 어지러움 같은 게 있겠고 어, 대부분은 이제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드물게는 저혈당,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타이로이드 호르몬 리셉터와 쪽에 어거니스트로 작용하니까 갑상선 관련 또는 담낭과 관련된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레즈메티롬의 그런 효과는 지방 간염을 호전하면서 간 섬유화를 개선시키고 지금 보면 간 섬유화가 일단 임상을 했던 그 52주간 악화가 없었고 그다음에 악화된 거 없이 한 단계 예를 들어서 F3라면 F2라면 F1으로 섬유화가 이제 개선되는 것이 유의한 결과들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LDL도 아까 콜레스테롤 낮춘다고 했는데 LDL도 감소시키는 그런 아웃컴들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한 약제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환자가 간경화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잘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우리가 혈압약을 먹는 이유가 당장은 혈압을 낮추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거하고 동일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레즈메트륨이 이 메쉬에 사용돼서 당장은 지방 간염이나 간섬유화 LDL을 낮춰주지만 궁극적으로는 간경화로 이완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지는 좀 더 긴 기간에 시판되고 그다음에
이미 임상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분석 이후에 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최종 아웃컴들을 확인하고 그게 거기서도 명확하게 아웃컴이 확인이 되면 이제 어, 최종적인 신속 승인을 된 것들은 신속 승인을 받은 약제들은 결국은 최종 임상 결과를 이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은 아직도 온고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당장 이 메쉬에 사용하게 되면 지방 간염, 간섬유화를 개선시키면서 LDL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이 레스메트롬이 나타내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어, 이 레즈메티륨을 만일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어, 환자가 이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경화 이미 여러분 하셨겠지만 이 간경화 환자의 그 상태를 나눌 때 이 차일드풀 클래스의 A, B, C를 나누게 되는데 B, C 정도가 되면 이미 이제 간경화가 많이 진행이 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왜냐면 임상에서 들어왔던 환자들이 이 차일드풀 A 정도, 그러니까 BC에 해당하는 환자는 없었고, 어, 이전 단계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환자의 단계가 이 해당하는 환자에게 사용하고 이미 더 진행이 된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주요 이상 반응은 5% 이상 나타나는 게 이제 설사, 그다음에 또 변비도 있습니다. 가려움, 구토, 복통, 어지러움 같은 것들, 특히 체위성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어서 만일 국내 시판돼서 환자한테 투여될 때는 복용 중에는 체위의 갑작스런 변경을 피하도록 복약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게 어, 약물 유발 간 독성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중간 치료하면서 중간에 간 기능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베이스라인을 잡아놓고 약제들을 복용하도록 해야 되고 일부 주의해야 되는 부작용 중에 담낭 관련 부작용이 담습증, 담낭염 같은 경우들이 일부 이제 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 이게 이제 사실 복통, 심한 복통으로 같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도 주의해야 될 메이저한, 드물지만 메이저한 경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허가사항에 있는 내용들을 영어로 아래쪽에 이제 있는데 이건 참고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약제는 약물을 사용할 때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병용을 피해야 되는 약들, 특히 이게 강력한 사이클룸 2C8 억제제 같은 gem피브로질 같은 약제들은 특히 대사 이상 있는 환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제와의 병용은 피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포린 같은 약제들도 병용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용량 조절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권고하는 약들 중에 클로피도그렐이 있겠고, 이 클로피도그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클로피도그렐 하면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와 함께 2C19을 기억하실 텐데요. 간에서의 이 쉽 엔자임 중에서 이 클로피도그렐 자체가 프로드로기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되기 위해서는 쉽 엔자임 2C19, 2C19에 의해서 이제 대사가 돼야 액티베이션 된 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로피도그렐 하면 쉽 2C19는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 클로피도그렐은 또한 이 쉽 엔자임 2C8을 억제하는 강력한 억제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로피도그렐 자체가 대사될 때는 2C19을 통해서 대사되기 때문에 2C19을 억제하는 프로톤 이니비터, 오메프라졸 같은 거는 클로피도그렐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고요. 동시에 이 클로피도그렐 자체가 2C8의 강력한 억제제입니다. 그러면 클로피도그렐을 하고 같이 사용하게 되는 약제가 만일에 쉽 엔자임 2C8을 통해서 이제 대사되거나 이런 경우에 2C8을 클로피도그렐이 억제하게 되면 2C8을 통해서 대사되는 약물의 혈중 농도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게 2CH의 gem피브로질 같은 경우도 2CH를 억제하게 되면 이 레즈메트륨의 농도가 이제 증가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클로피도그렐이 2CH를 억제하니까 이 레즈메트륨의 대사를 저해해서 레즈메트륨의 AUC가 1.7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레즈메트륨을 원래 사용하던
100mg을 썼다면 170mg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일에 클로피도그렐과 레즈메트륨을 병용하게 된다면 레즈메트륨의 용량을 감량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100kg 미만인 환자는 80mg, 100kg 이상이면 100mg을 썼었다면 만일에 클로피도그렐과 레즈메트륨을 병용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는 만일에 두 약을 같이 써야 된다면 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쓰겠죠. 그때는 레즈메트륨의 용량을 감량해서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용량 조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서 병용해야 되는 약물들 중에 이 아트로바스tat 스타틴 계열의 약물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게 이 스타틴의 노출이 오히려 이 레즈메트륨하고 사용하게 되면 스타틴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틴을 만일에 레즈메트륨하고 병용하게 되면 아트로바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이 40을 넘지 않도록 프라바스타틴도 40을 넘지 않도록 로스바가 20을 제한하는데 한국인에서는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심바스타틴 같은 경우도 20mg 이상 더 약제를 이 스타틴 자체의 용량을 이거는 제한하게 됩니다. 위에서는 12C8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해서는 레즈메트륨의 용량을 감량해야 되는데 오히려 스타틴하고 병용할 때는 다른 경로에 의해서 스타틴의 노출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스타틴의 맥시멈 용량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그 피오글리타존 같은 경우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일단 병용을 하고 대신에 이상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레즈메트륨과 병용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약제, 그다음에 용량 조절이 필수한 약제, 그다음에 병용 주의 약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 레즈메트륨이 국내 시판이 되게 되면 반드시 기억하고 조절이 필요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허가된 약이 이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입니다. 이 위고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당뇨에는 오젬픽 동일한 성분인데 세마글루타이드가 오젬픽이라는 용량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세마글루타이지만 우리가 이제 비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 오젬픽과 위고비 용량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비만 조절을 위해서 쓰는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들이 용량이 더 많죠. 그래서 오젬픽은 주당 1mg을 투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만 목적으로 이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여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용량으로 주당 투여를 하게 됩니다. 어, 마찬가지로 지방간염 환자의 트리트먼트에 있어서는 어, 위고비를 투여할 때,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여할 때 당뇨에서 치료하는 용량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 메쉬를 대상으로 지방간염 환자에서 우리가 임상을 진행했을 때 보면 이게 대표적인 이 메쉬를 위한 약 개발을 위한 지방간염 조절을 위해서 이 세마글루타이드 위한 임상이 대표적인 게 이제 에센스 코호트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절반은 이형 당뇨가 없는 환자이고 4분의 1 정도는 비만이 없는 환자, 그다음에 4분의 1 정도는 이제 정상적인 간 효소, 우리가 아는 리버 펑션 테스트의 정상인 환자들이 이 임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에 해당하는 환자였었고 이 환자들에게 위약과 세마글루타이드 2.3mg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RCT 를 임상을 진행을 했었고 이 환자들이 들어올 때는 바이옵시 간 조직을 떼서 메시가 확인되어 있으면서 이 환자들에서 그 간 섬유화가 F2, F3 정도 중등도 이상인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3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제 허가를 해주게 된 건데 페이스 3 스터디 원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0주 동안 임상을 진행하려고 플래닝이 되어 있었고 끝나고 나서 이제 팔로업 기간까지 해서 플래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2를 끝나고 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을 진행했고 RCT를 진행을 했고 랜드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죠. 위약 대조군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 맹검으로 2.4mg을 매주 해서 240주로 플래닝이 됐었는데 이 환자들이 처음에 용량을 이제 스케일링업, 천천히 용량을 하고
72주 차에 이제 인트림 중간 분석을 했습니다. 즉 페이스 2는 끝났고 페이스 3는 진행되는 중간에 중간 분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를 해줬죠. 그래서 페이스 2가 끝나고 나서 페이스 3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해준 신속 승인에 해당하는 그런 임상 연구가 되겠고 72주가 끝나서 승인은 해줬지만 이후에 이 페이스 3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0주가 끝나면 이때 이제 최종적인 아웃컴을 다시 이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위고비도 지방간 메쉬 환자에게 이제 허가를 신속 승인으로 허가를 득했고 이게 올해 이제 8월에 승인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아직 국내에는 정증을 획득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 2025년 8월, 12월을 기간으로는 아직 위고비도 레즈메트륨도 허가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도 메쉬 환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이 약제가 2026년도 정도에는 들어와서 사용될 걸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제적으로 같이 이제 정말로 최신 따끈따끈한 약물요법을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위고비는 어, 72주 임상 결과를 봤을 때 이 메쉬가 해소가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게 62.9가 이제 위고비의 효과, 34.3이 이제 위약 효과입니다. 그래서 위약 대비 2배 이상의 이제 어, 메쉬를 해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화를 개선시켰고, 메쉬가 악화됨이 없는 것이 위약은 20인데, 이 약제는 36.8. 그 다음에 환자에게 명확한 체중 감소가 한 5배 이상 이제 같이 동반이 됐었고, 주된 이상 반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 SGLT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의 그런 이상 반응인 소화기, 오심, 설사, 변비 같은 대표적인 이제 부작용들이 일반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부작용이고 우리가 아는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의 절대 금기인 그런 금기는 동일하게 이 세마글루타이드의 메쉬 연구도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어, 수, 갑상선 수질암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돼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다발성 내분비 선종이 있는 환자도 이런 GLP-1 리셉터 고니스트는 이제 금기이죠. 왜냐하면 MTC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과민증이 있으면 투약하지. 특히 이 과민증 중에서도 아나필락시스나 혈관 부종이 있었던 환자는 이제 다시 투여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그 이외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항목들과 내용들,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특히 이런 GLP-1 리셉터 어거니스트의 자살 사고 행동에 대한 것들이 일부 이제 보고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있고,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단독으로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슬픈 일, 유려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아까 만일에 당뇨 환자이면서 메쉬가 있는 환자라면, 이런 저혈당의 리스크, 다른 장치와 같이 쓸 때 더 증가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되겠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 하면 급성 췌장염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보고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심한 복통이 있으면 이 췌장염에 대한 그런 그 것들을 이제 의심하고 즉시 중단하고 이제 빠르게 이벨레이션 해서 이제 만일 급성 췌장염이라면 적절하게 트리트먼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똑같이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지방 간염 환자에게 트리트먼트를 할 때도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허가받은 즉 2025년 12월 현재 메쉬를 기반으로 해서 승인된 두 가지 약제, 레즈메티론과 세마글루타이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레즈메티론이 가장 먼저 허가된 약, 근데 이 두 가지는 페이스 2가 끝나고 아직 페이스 3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를 신속 승인을 받은 약제들이고 얘의 풀 파이널 어널리시스는 아직까지 온고잉 상태이지만 레즈메티론과 세마글루타이드는 어, 간 섬유화증이 있는 메쉬 환자에게 이제 미국에선 시판이 됐고 국내에도 아마 조만간에 들어올 그럴 약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그럼 GLP-1 리셉터 고니스트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 가능한 약제들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허가받은 두 가지 약제 이외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약제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당뇨학회에서 제시한 당뇨학회에서 당뇨가 있는 환자들 중에
지금 보면 프리-DM이나 DM 있는 환자 중에 MASLD가 있다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이 환자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 환자들은 체중을 감소해야 합니다. 근데 지방 간염과 간섬유화까지 동반된 경우는 체중 감소만으로는 치료가 어렵고 체중의 5에서 10% 감소하면 호전이 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MASLD F0부터 F1이라면 비만 환자는 비만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겠고 이 환자들한테서는 피오글리타존이나 SGLT2 같은 것들도 선호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메쉬 환자에게는 아직까지 허가된 약이 없죠. 왜냐하면 메쉬에서 허가된 약은 우리가 레즈메트론과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인데 이거는 MASLD를 갖고 있는 섬유화가 F2 중등도 이상이죠. F2, F3인 환자들에게 이 메쉬가 있다면 레즈메트론이나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를 주여하고 그다음에 만일에 비만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당뇨 쪽에서 권고되는 약은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나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에 또는 듀얼 작용으로 나타내는 GIP 약제들을 가급적이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당뇨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라면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 그다음에 듀얼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에다가 당뇨 약제 중에 피오글리타존이 이런 환자에게 도움이 될 거니까 가급적이면 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래서 MASD가 있는 당뇨 환자에서 환자가 섬유화가 F3 정도라면 메쉬가 만일 명확하게 있다. 섬유화 F2, 3인 그 경우에는 이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레즈메트림이나 젤분 리셉터 어고니스트 중에 우리가 아는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게 이제 올해 가이드라인입니다. 최신 권고하고 있고 만일에 메쉬까지는 아닌 이 환자들 중에서 당뇨가 있고 약물 치료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 환자는 피오글리타존 같은 당뇨약제가 좀 더 선호될 수가 있겠고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나 듀얼 작용을 나타내는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를 이제 권고합니다. 만일에 지금 보면 간 경화가 더 진행이 된 경우라면 이 환자한테는 메시 치료제는 아까 레즈메트롬, 질병리치동에서는 피하도록 되어 있었죠. 대신에 이 환자들한테서는 이제 여기 사용하는 약제들을 질병 리셉터곤 피오글타존 같은 것들을 주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간 경화가 많이 진행된 환자라면 이제 인슐린에 대한 사용 같은 것들을 이제 당뇨학회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환자들한테 쓸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 즉 MASLD에 우리가 적용 가능해 볼 수, 아직 허가를 득하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당뇨가 있으면서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되어 왔던 그런 약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는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연구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메쉬 환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썼던 약제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운자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또 하나의 비만 치료제이죠. 또는 당뇨 치료제입니다.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이고 이 티제파타이드는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이면서 동시에 GIP 쪽으로 작용하는 듀얼 액션을 나타내는 GLP-1 약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GI 겉에 어, L셀에서는 GLP-1이, K셀에서는 GIP가 나오게 되겠고 이 GIP와 GLP-1들의 어거니스트 작용을 나타내서 기본적으로 바디 웨이트, 그다음에 글루코즈를 이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테제파타이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GLP-1,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GLP-1의 효과가 많이 떨어져, 분비도 많이 떨어져 있고 효능이 많이 떨어지면서 특히 DPP-4에 의해서 빨리 데그라데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약의 DPP-4 이니비터를 이제 복용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고 아예 GLP-1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게 GLP-1 어고니스트를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포만감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이제 잔존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혈당이 올라간 환자에서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낮춰주고 글루카곤의 분비는 줄여주면서 당이 이제 글라이코게네시스 당이 다시 글라이코겐 저장으로부터 당이 되는 것들을 이제 막아주게 되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게 되겠고
GIP1 케이스에서 분비되는 GIP1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GLP-1의 효과를 증가시키면서 그다음에 게스트릭 애시드 시크리션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혈당을 조절을 해주는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듀얼로 작용을 해서 체중이나 혈당을 더 강력하게 이제 낮춰주는 약제가 티제파타이드 마운자루가 되겠습니다. 이 마운자로는 아직 미국 FDA에 그 메쉬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티제프타이드의 시너지 내쉬 연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옵시로 메쉬가 확인이 됐고 아까 섬유화가 F2, F3 단계인 환자를 대상 이상 임상을 했고 52주 봤더니 메쉬 해소나 파이브로시스 악화가 없이 위약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고 섬유화 개선이 만일에 페이스 3라면 F2로 개선되는 것들이 위약 대비 2배 정도 이제 개선되는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티제프타이드 이상 끝난 이후에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 3상 결과도 아마 아웃컴이 좋다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위고비처럼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신속 허가를 득할 수도 있는 그런 약제로 우리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아직까지 위고비처럼 허가를 신속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디제파타이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메쉬 치료제 중에 하나이고 아웃컴이 굉장히 이제 특히 메쉬 해소 그다음에 섬유화를 개선시키는 게 굉장히 이제 기대되는 그런 약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마글루타이드하고 테제파타이드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 테제파타이드는 이제 아직 심상 3상을 이제 진행해야 되겠고, 얘는 3상을 진행하는 중간에 끝나지 않았지만, 이상 끝난 상황에 3상 진행하는 중에 신속 승인을 받아서 단기 효과는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고, 연구 1차 종말점은 두 개가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네, 기본 이 위약에 대한 이제 이게 선정 제외 기준에서 위약 환자군이 달랐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마글루타이드 한 2배 정도 개선 효과가 위약 대비 있었다면 티제파타이드는 한 4배 이상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부작용들이 특히 이제 티제파타이드의 담낭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되고 권고되고 있긴 하지만 이 티제파타이드가 향후에 이제 허가가 되면 전반적인 메쉬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변화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GLP-1 리셉터 오고니스트는 당뇨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비만부터 다양한 적응증들을 이제 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메쉬와 관련해서 적응증들을 또 득해가고 있는 그런 약제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신속 승인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이 정세를 받고 갈 수가 있고 현재 풀 3상은 진행 중이다. 테즈파타이드 이상이 끝난 상태이고 페이스 3 진행은 하고 있고 아직 그거에 대한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위고비와 관련해서 다 테제프타이드 마흔자로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같이 살펴봤었고 그 이외에 기존부터 이러한 그 메쉬가 있는 환자이면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피오글리타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파프 어, 어거니스트인 피오글리타존 같은 경우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면서 여러 가지 간내 지방량이나 간세포 손상을 호전시킨다는 그런 그 기전 하에 임상이 네 가지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피오글루타존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조직에서의 어떤 지방 간염 자체는 호전이 됐지만 섬유화 개선은 보여주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피오글루타존을 사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간 섬유화, 아까처럼 F2, F3 단계 환자들이라면 간 섬유화의 개선은 이제 보여주지 못했는데 레즈메 레즈메트륨이랑 그다음에 아까 세마글루타이드는 이런 섬유화가 더 악화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1단계 앞으로 개선되는 것들을 이제 중간 분석 정도이긴 하지만 보여줬던 그런 아웃컴들을 비교했을 때 피오글루타즈는 그런 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피오글루타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체중 증가, 부종책 증가, 책 증가로 인해서 사실 핫발려 환자한테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현재 어, 핫밸리어 환자가 지금 증상이 있는 상황이라면 피오글루타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죠. 그다음에 특히 폐경 이후에 골손실
같은 방광암 위험 같은 것들이 피오글루타진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섬유화 개선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결과,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이 그닥 아웃컴이 좋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임상은 부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는 데는 아직까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메트폴민 같은 경우에도 이 내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을 때 지방 간염을 개선하는 거나 또는 간 섬유화 호전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RCT에서는 효과가 없었지만 후양적 관찰 연구에서 일부 도움이 된다라고 하긴 했지만 이제 문제는 RCT에서는 지방 간염을 개선이나 섬유화 호전 같은 아웃컴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실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 뒤쪽에 이제 넣으려고 했다가 SGLT2도 사실 어찌 보면 당뇨약 중에 GLP-1이 다양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고 SGLT2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적응증과 동시에 핫밸류 환자뿐만 아니라 CKD 환자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약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 SGLT2입니다. 그러면 이 SGLT2도 이러한 내시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SGLT2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슬라이드를 넣기는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가 우리가 아는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들이 웨이트로스, 메타볼릭 컨트롤, 혈압과 관련된 것들도 조절해 줄 수 있고 CVD 리스크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CKD 리스크, 특히 이제 환자 중에서 당뇨가 있거나 없는 환자들에 있어서 만성 신장 콩팥병이 있는 환자에서 SGLT2는 굉장히 중요한 약제로 이제 특히 떠오르게 되겠고 임상적 적응증도 훨씬 더 명확하게 이제 받고 가는 그런 약제가 SGLT2 쪽에서 SGLT는 명확하게 이형 당뇨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만성 콩팥병 질환, 핫밸리가 있는 환자한테 임상 적응증을 득한 게 SGLT2가 되겠고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는 지금 비만,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형 당뇨로 개발됐다가 비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쉬, 특히 세마글루타이드가 이제 올해 적응증을 받으면서 MASH가 이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에 이제 적응증을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러면 SGLT2는 이런 것에 영향이 없을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중국에서 이제 RCT가 수행이 됐었고, 이때 위약 대비 이제 다파글리블루진으로 임상 진행을 했더니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을 53% 이제 호전시켜주는, 지금 보면 위약에 비해서 1을 포함하지 않고 지금 보시는 이 다이아몬드가 1보다 크고 그다음에 이 선이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유의하다는 이야기고 다파글루블루진이 위약에 비해서 대사 이상 지방간이라든지 또는 섬유화를 호전시키거나 그다음에 당뇨 환자에서 호전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환자의 N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48주 연구 결과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올해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고 GLP-1 리셉터의 임상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SGLT2도 그래서 메쉬 쪽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허가된 약은 없지만, 이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약제, 일반 약으로도 비타민 E는 대규모 3상 임상에서 사실은 이 임상에서는 피오글루타존과 같이 이제 이 비타민 E를 진행을 했었고, 이 비타민 E 고용량, 96주 동안 고용량 비타민 E 하루 이제 800 IU를 투여했을 때 대조군 대비 조직상 유의한 간내 염증이 개선이 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두세 배 정도 개선이 유의하게 있었고, 하지만 간 섬유화의 개선은 일부 있긴 했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요. 후양적인 연구에서는 일부, 이런 비타민 E가 환자에게 어떤 사망, 간이식, 비대상성 간경변의 위험을 낮춰준다라는 그런 후양적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향적인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이 결과가 아쉽게도 이제 유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피오글리타존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어, 메쉬 환자에게 투여해 볼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장기 사용하면 전립선 암이나 뭐 출혈증, 뇌졸중 발생 우려가 증가한다라는 보고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이타민 E는 메쉬 환자에게 투여해 볼 수 있는 그런 약제로 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시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데 지방량을 감소시키기는 했지만 어떤 개선이나 내시가 여기 H가 빠졌습니다. 내시 개선이나 섬유화가 호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강 기능 또는 일반 약 중에 이러한 메쉬 환자에게 투여해 수 있는 것은 비타민 E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비타민 E 고용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런 메쉬 환자들이 만일에 이제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뭐 UDCA 우르소 데스콜리닉 애시드 같은 것들은 담즙 이행이나 간 보호, 그다음에 실리마린이나 BDD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피로감, 그다음에 AST, ALT 같은 것들이 뛰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MASLD에 대해서 도시각적 개선에 대한 연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명확한 에비던스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MASLD의 메쉬에 허가받은 간단히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승인된 레즈메티론과 세마글루타이드를 받고 이 약제들의 기본적인 기전, 그 다음에 복용량, 주의해야 될 것, 상호작용에 대한 걸 살펴봤고 위고비, 특히 세마글루타이드는 당뇨약보다 더 많은 용량, 비만약과 유사한 용량으로 투여하고 이런 환자에서 임상 결과는 현재로서는 이제 인트림 어널리시스 페이스 2 이후에 인트림 어널리시스 단계에서 허가를 내준 신속 승인이고 페이스 3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시판 중인 약제이고 그다음에 이 약제에 기본적으로 GLP-1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고 그 이외 가이드라인에서 이 메쉬 환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약제들에 대해서 GLP-1 리셉터 어고니스트 중에 특히 듀얼 액션을 가지고 있는 테제파타이드, 마운자로죠. 그 다음에 피오글리타즈 메트폴미, 그 다음에 SGLT2, 이제 다파글루진 케이스를 봤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적응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비타민 E, 그다음 피오글리타즈는 메쉬에 대한 그 지방 간염은 어느 정도 유의하게 개선이 있지만 이게 섬유화에 대한 개선 근거는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SGLT2는 뭐 중국에서 진행된 그런 임상들이 메쉬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메트폴민은 어떤 지방 간의 개선이나 지방 간염이나 그다음에 섬유화의 개선에는 근거를 보이지 못했고 이 마운자로는 페이스 2에서 효과를 보이긴 했지만 페이스 3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 정도를 받고 기타 약제들은 근거는 메쉬에 대한 명확한 임상 근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메쉬에서 동반되는 어떤 간효 수치 상승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BDD나 이런 약제들을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메쉬원자는 결국은 영양요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포지티브 에너지 밸런스잖아요. 그래서 영양요법에서 과잉되는 칼로리를 피하는 것, 그다음에 간에 안 좋은 위험인자를 회피하는 것, 병용약물 주의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환자의 생활요법과 함께 약물 똑똑을 권고하는 약사로서의 이제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러한 생활요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비만을 줄이고 이형 당뇨 환자 약 잘 조절할 수 있게 하고 고혈압을 조절하고 LDL 콜레스테롤 HDL이 낮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간의 HDL을 높이려고 했던 여러 약제들이 개발이 됐었지만 다 실패를 했었는데요. 특히 이 HDL은 금연하는 것, 운동하는 것들이 장기적인 베네핏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메쉬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들, 이제 비만을 조절하는 것들 권고하게 되겠고, 특히 이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은 이제 피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물들 중에 이러한 그 메쉬, 스테아토헤파타이티스라든지 간의 섬유화를 유발하는 그런 약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메쉬 환자한테 특히 투여할 때 엔세이드도 마찬가지고 특히 주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메쉬 환자가 이러한 약제들을 복용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특히 병용이 되거나 할 때 특히 운동요법이나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도를 하시거나 특히 엔세이드의 과다한 복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도록 권고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메쉬에 대한 내용들, 지방간이라는 것은 간에 이제 펫이 축적이 됐을 때의 5% 이상을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염증이 없거나 섬유증이 없는 상태도 있지만 여기 염증과 섬유화가 동반이 되게 되면 이제 지방 간염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때는 이제 바이타민 E 같은 것들 특히 지방 간염 상태에서 섬유화 F0, F1이라면 뭐 고용량의 바이타민 E 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만일에 당뇨 환자라면 피오글리타존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들에게 있어서 F1, F2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레즈메트륨 같은 약제들도 이제 레즈메트륨이나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이 환자들이 간경화로 이제 넘어간 경우에는 이런 약제들은 사실은 이제 크게 레즈메트륨이나 세마글루타이드는 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 시로시스 단계에 해당되는 약제들을 이제 사용하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최신 MASLD에 대한 질환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정리,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 국내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빠르게 이제 곧 허가될 약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최신 약물 정보를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 환자와의 상담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질환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갖고 계셔야 환자들에게 약물과 관련해서 질환 스페시픽한 상담들이 이루어질 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환자들이 생활요법이라든지 병용 약물에 있어서 주의에 대한 것들도 함께 환자들에게 상담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최신 약물 정보에 대한 강의를 봤었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온라인 강의인 만큼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살펴봤고요. 어, 2025년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행복하고 즐거운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일선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약사로서의 긍지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